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오늘 인용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47일 만인데요.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가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구속 절차의 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고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어서 수사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부터 혼란 그 자체였는데요. 수사기관을 정하고 수사를 하고 체포, 이후 구속까지의 과정은 지난하고도 충격과 혼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수많은 변수가 더해지면서 정교함이 떨어진 점은 앞으로도 내내 뼈아프게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YMCA 토론, 봄 개편을 맞아 새롭게 준비한 세상에 이런 일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3월 7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광양부터 가보겠습니다. 광양시가 청년 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를 두고 시 집행부와 광양시 의회 간의 의견 차이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 임대주택 건립을 두고 정인화 광양시장과 광양시의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시 핵심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 다양한 이유로 지역에 고급형 청년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광양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광양시의 청년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상황에 맞춰서 변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 최근 광양시에서 주관한 2025년 제1회 광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이 광양시와 광양시 의회 간의 이견이 노출됐는데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한 정인화 광양시장과 김보라 광양시 의회 의원이 청년 임대주택 건립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는 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이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 임대주택에 대해 광양시와 시의회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했는데 정인화 시장과 김보라 시의원이 상반된 의견을 냈습니다. 광양시장의 답변에 앞서 광양시 건축과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실시 설계를 완료했지만 공사비 증가나 재정 상황,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해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했다며 일부 설계 변경 등을 진행한 후에 의회를 설득하겠다며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일단 시의회랑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건가요? 네, 위원회에 참석한 광양시의회 김보라 시의원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사업 초기에는 필요성이 어느 정도 공감됐지만 지금은 공사비가 대폭 늘어났고 또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 또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한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아졌다며 사업 추진 시기가 현재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특히 김보라 시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신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게 옳은지 전세 사기 매물이나 미분양을 매입한 후에 보급하는 게 효과적인지 보다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광양시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라도 행복주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예. 이 김보라 시의원의 사업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정인화 광양시장은 청년주택은 청년들만의 공간을 만들고 문화를 키워가는 등 청년들의 소통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광양읍 원도심이 마비돼 가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이 청년 세대가 들어가면 도시가 활기차지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 이 광양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당초 110세대 수를 60세대로 줄이는 내용으로 이 사업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측은 사업 추진 시기가 좀 적절치 않고 고급형 신규 주택을 짓는 것 또한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결국은 이 시의회의 공공시설 설치 계획 및 예산 승인이 없으면 사실상 사업 자체가 좌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청년과 또 광양시 모두를 살리기 위해 어떤 방식이 맞는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전남도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경찰이 전남도청 공무원 13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를 해오셨다고요? 네, 지난 5일 전남경찰청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전남도청 공무원들은 가전제품이나 의류, 생활용품 등을 이 사무관리비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이 횡령한 총액은 4억 원 상당이고 이 중에는 1,000만 원 이상을 횡령한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경찰의 이번 횡령 혐의 검찰 송치에 앞서서 전남도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이 감사에 착수해 관련 공무원 10명을 중징계하고 4명은 경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 경찰이 이번에 소속 공무원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하자 전남도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업무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적극 소명하도록 하고 비위가 명백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또 관계 검령에 따라 형사적 행정적 처분을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번 공무원의 또 업무상 횡령 혐의 이런 것들은 도민들께서도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도민을 향한 전남도의 사과나 재발 방지책 관련 나온 게 있나요? 네, 전남도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 문화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과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예. 이 전남도는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회계 실무자들에게 회계나 지출 교육을 강화해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전남도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가 책임을 갖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전남도는 지난 2023년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상품권이나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지갑, 의류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직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징계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순천입니다. 최근 순천시의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들이 게시돼 지역 주민들의 분양 계약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순천시에 미분양 아파트가 다량으로 발생하면서 이 500만 원이면 입주까지라는 등의 이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게시되면서 분양자를 유혹하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순천시 도심 곳곳에 이 분양가의 1% 금액인 500만 원이면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다는 현수막이나 문자 등으로 인해 시민들을 유혹한 뒤에 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영업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광고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실제 계약을 진행한 사례도 있는데 나중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 분양 금액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아파트 분양 과대 광고, 또 불법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시 차원에서 조치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지역 일부에서는 불법 현수막 광고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막대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분양업체들이 단속이 허술한 주말 시간대를 이용하거나 게릴라식으로 이 현수막을 개첨하는 방법으로 예. 이 무차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빨리 계약해야 좋은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입금과 계약을 유도하고 이 계약자가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려면 이 분양금액의 10%인 위약금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방식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이 순천시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이 계약서 등을 이미 정확히 작성했고 위약금 조항 등에도 서명이 돼 있다며 이 녹취 등을 통해 위법 근거를 모아두지 않으면 이 계약금을 떼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불법 이 현수막 게시에 대한 단속과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이 계약금 손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순천시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순천 시민들께서는 거리에 붙어 있는 이 분양 관련한 과대 광고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이번 개편을 맞이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코너 중에 하나, 세상에 이런 일이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 첫 시간 어떤 코너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직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에서는요. 우리 주변이나 우리 지역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과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디에 숨어 계실까 이런 네. 것들을 좀 찾아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시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3월이면 새학기 준비로 바쁩니다. 오늘은요, 새학기와 관련된 직종의 주인공인데요. 바로 새학기마다 학생들에게 체육복을 판매하고 이름표를 제작하는 마크사를 운영하는 김영우 씨를 만나봤습니다. 오. 무려 1968년부터 이름표를 제작한 일을 했는데요. 60년 가까이 여수 지역의 학생들의 이름표를 제작했습니다. 저 기억나요.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보통 뭐 마크사라고도 하고 네. 체육복을 좀 팔았던 것 같은데 체육사라는 이름으로도 좀 운영을 하시죠? 네, 맞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새 학기마다 거기 가서 이름을 박았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예. 제가 이름 박는다고 이제 말을 예. 하죠. 지금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예전에는요, 1, 2월 달에 입학학교가 배정이 되면 교복을 맞추고 이름표를 제작했잖아요. 예. 요즘엔요, 교복 입는 시기가 좀 학교마다 달라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복 입는 시기 똑같죠. 3월 달에 시작하면 다 입어야죠. 옛날 사람. 네, 요즘에는요, 진짜요? 학기 초 3월 달에 입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봄에 4월, 5월에 입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2월 달 2학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가을 옷을 입는 학교들이 있어요. 왜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학교마다 학교 학생들 성장에 맞춰가지고 좀 늦게 입으려는 학교들이 있어요. 하도 학생들이 빨리빨리 크니까. 그렇죠. 보통 고등학생은 우리가 보통 신학기 시작하고요. 이제 중학교들은 보통 한 4월 아니면 좀 늦게 2학기 때 시작을 많이 해요. 그래요. 이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3월이 굉장히 많이 붐볐는데 예. 지금 이게 때에 따라 달라지면 좀 많이 붐비는 좀 모습이 분산이 많이 해요. 됐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지금도 뭐 새학기는 바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예전만은 못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동시에 교복을 입게 되고 계약을 앞두고 막바지에 꼭 사람들이 막바지 계약 앞두고 계약 한 이틀 전에 갑자기 그렇죠. 예. 네, 손님 몰린 경우가 많아서요. 작은 가게 아닌 시장통처럼 이게 손님 북색통 이렇다고 해요. 예. 그래서 서로 먼저 하는 손님들이 다투기도 하고 또 사장님은 입학을 해야 하는 아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잠도 설치 작업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 한 지는 20년 됐고 이제 그 전에 이제 형님하고 같이 하고 할 때는 68년도부터 저거 됐으니까 68년도면 학교 납품하고 교복을 찾아가가지고 교복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명찰로 달아가니까 그때 이제 많이 밀리지 가면 이제 맡겨놓고 와서 다음날 오기도 하고 뭐 그랬지. 뭐 날샘하고 막 그랬지 뭐. 옷이 이제 학교가 많잖아요. 이제 많으면 내일 이제 학교를 가야 돼 입학한다고 하면 토요일 같은데 이제 금요일부터 맡겨놓으면 이제 찾아가세요 가면 이제 저녁 해가지고 주일날 새벽 4시까지도 한 일이 있었어. 오후에 와서 또 내줘야 돼. 전체적인 이제 막 짬뽕을 다 오니까 이제 옛날에는 무작정 돌아가지고 내가 먼저 네가 먼저 막 했는데 그때는 이제 엄청 많이 했었지. 그때는 덜쌀만 해도 초등학교가 11개
완전 막 거의 한 달 동안 막 잠 못 자고 하지 옛날에 했었지. 꼼짝도 못 하고 했었지. 네, 가장 크게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 수가 줄어든 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보통 한 학년당 300명 정도 됐어요. 지금은 100명, 많게 많아봤자 뭐 예, 200명? 그렇죠. 그것도 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 매년 느낀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그만큼 줄어든 만큼 해년마다 만드는 이름표 개수도 줄어든다고 해요. 당연하죠.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그 이름을 자수로 새기는 걸 옆에서 맞아요. 보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뭐 밑에 뭐 밑그림 그리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장인의 손길로 뭐 뚝딱 이름이 나와요. 맞아요. 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하시는 거 맞죠? 맞아요. 이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천 조각에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천장을 놓고 한 3번, 4번 돌리시면 이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네. 진짜. 저도 오늘 하나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게 제가 시간을 셌더니 네. 한 글자당 6초예요. 6초. 받침이 없는 글씨는 4초였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5초 정도 나온다는 맞아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총 다음에 20초면 이 하나가 충분히.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도 딱 맞게 손글씨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뭐 글씨도 굉장히 그 궁서체로 완벽한 글자체로 맞아요. 탄생을 하죠. 네, 자, 제가 그 만드는 제작 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몇 초도 안 걸리지. 한번 써줘볼까? 여기 쓰면 금방 써버리지. 이제 끝나는 거지. 보안 없이 쓰는 거고 이제 요즘은 컴퓨터라 해가지고 컴퓨터로 이름을 하나씩 새겨주는 그거는 반듯반듯하게 쓰는 거 그거는 이제 컴퓨터로 쓰는 거고 오늘 이제 수작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이름을 똑같이는 쓸 수는 없지 맞아 다 틀리지 머릿속에 이제 있으면 그거 이제 그대로 가는 거지. 5자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좁은 데는 이제 조금만 쓰지. 이제. 바지나 이제 속에 브라우스 와이셔츠 같은데 좀 밑 부분에다가 이제 붙일 때문에 이름은 거의 다 새겨. 그러니까 네, 중간에 드르르륵 소리 난 게 한 글자 맞아요. 쓰는 소리였죠. 네, 받침 있는 글자여서 6초였습니다. 6초. 네. 와, 정말 5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해왔던 손기술은 기계도 따라가기 힘들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이름표를 착용하나요? 제가 지금 기억나기에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름표를 달고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 20대 초반 학생들은요. 초등학교 때 이름표를 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학할 때 손바닥만한 그 이름표에 학년, 반, 이름 새겨 등교를 했거든요. 동그란 이름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양이 다 달라서 학교마다. 아, 그래요? 저희 네네. 학교는 동그랬어요. 제가 육각형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입학생은 크고 재학생 좀 작은 이름표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모양도 다르고 색도 좀 다르고. 그래서 등교할 때마다 이게 있어야 하니까 좀 가방에 맞아요. 가방에 이렇게 오핀을 달고 다녔어요. 아, 정말 이름표를 제작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체육복을 샀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학생들이 체육복도 교복처럼 좀 자기 멋에 맞게 좀 수선을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밑에 잡아준 시볼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이걸 잘라서 입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게 있어야지 딱 잡아주면서 뭐 흙 같은 거 안 들어가고 체육하기 맞아요.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친구들은 학생들 이제 멋이 더 중요하니까 이걸 잘라서 일자 바지로 입고 다녀요. 근데 헐렁헐렁하게 네. 근데 이런 수선 때문에 난감한 일이 있다고 해요. 한 부모님은 체육복을 빨았는데 고백이 줄었다면서 항의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아이가 셀프 수선을 한 거였었어요. 체육복을 통도 줄여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무상 지급이지만 예전에는 샀어야 하는 그 물품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부 아이들은 이 체육복을 사지 않고 그 돈 용돈으로 쓰고 약한 아이들의 옷을 빼앗거나 돌려 입는 이런 학교 폭력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죠. 그 전에 어디 학교 학생 엄마가 한 번 빨았는데 체육복이 줄어졌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따지는 거 그래서 이제 옷을 딱 뒤집어 가지고 다른 옷을 똑같은 사이즈를 펴줬어. 이 옷이 내가 판 것이 정상인데 이거는 아드님이 멋내기로 하려고 이거 줄여서 이런 겁니다. 라고 하니까 자기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야. 그렇게 할 줄을. 한 학생이 1학년인데 체육복을 6번 사러 온 사람이 있었어. 왜 우리 애기는 이렇게 그 옷을 어디다 놔두고 온지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3일 동안을 학교 학생이 등교를 해서 하교할 때까지 그걸 지켜보시라고. 그 3명이서 그 옷을 뺏는 걸 이제 그 강령을 본 거라. 나한테 와서 말한 거예요. 이렇게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전혀 모른 척 하시고 내가 아들하고 그들 만나겠다. 왕따를 당한 거예요.
서희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그하고 너에서 이제 앉혀갖고 이제 이야기를 쭉 했어. 책보 어디가 있냐 그러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다 가지고 온 거야 이제. 그 뒤로 너무 좋았다고 지금 대학도 졸업하고 그랬겠지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학생들의 분주한 새학기를 함께 맞이하면서 오랜 세월 함께 왔는데요. 이 학생들의 이름 한자 한자 새기면서 아이들이 이름표를 달고 있는 동안 행복하고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첫 시간은 새학기를 맞이해서 바쁜 마크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영맨 모셨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또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어제 전남 지역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남 시민단체 연대의 정기총회가 있었는데요. 예. 제가 24년도에 운영위원장을 맡았고 한 번 더 강제적으로 연임을 해서 네,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가려고 축하드립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실제적으로 전남 김대희 지역 총장님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전남 지역에 있는 NGO들이 어렵더라고요. 다들 활동이 어려워서 대외 연대 운동이라고 그러죠. 대외 활동들도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남 쪽에 있는 YMCA, YWCA 또 시민협, 녹색연합 등 여러 단체들이 그래 같이 일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전남 쪽 나름대로 이슈가 있거든요. 예. 도정이나 어정활동과 관련된 지역 이슈를 같이 좀 공동 대응하는 체제로 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한결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역 이슈를 좀 발굴해서 물론 이제 상반기는 아마 조기 대선 가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현안 때문에 바쁠 수 있지만 지역 현안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김석 총장님은 힘을 실어 주신 분 중에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릴 때 그러잖아요. 김대희 총장님의 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쫄자. 아유, 표현을 또 그렇게 예. 아니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사회 끌고 가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쨌든 김대희 총장님이랑 좋은 모델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보면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따뜻하고 온화하시고 저는 굉장히 좀 날카롭고 뭔가 좀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 같으세요 두 분. 어느 쪽이 엄마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훈훈하게 출발을 해봤지만 오늘 주제 토크는 훈훈하지만은 또 네,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근황 중에 오늘이 죄송해요. 내일이 예, 3월 근황이 덜 8일인데 끝났는데 제가 38 세계 여성의 날이잖아요. 오늘 대체적으로 기념식들을 많이 할 텐데 내일은 이제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또 함께 하면서 순천 같은 경우는 내일 토요일 오후 4시에 38 여성의 날과 함께하는 윤석열 즉각 파면 순천 시민 비상시국회 20차째가 됩니다. 와, 벌써 벌써요? 20번째를 개최하게 되니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순천 시민들 그리고 혹시 촛불 집회가 없는 그 동부 지역 시민들께서는 오후 4시 연양동 국민은행앞 사거리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시면 상징인 빵도 드리고 그리고 남성분들께서는 꼭 장미꽃을 한 송이씩 들고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성을 위한 이벤트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군요. 네, 뭔가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토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결론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헌재에 대한 폭력 사태를 예고하고 있어서 탄핵 심판 이후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일부 기독교계와 10대에서 30대 그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극우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자, 먼저 보수 그리고 극우 이 두 가지의 개념 정리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대희 총장님? 예, 제가 보기에도 보수와 극우라는 개념은 하나의 이제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보는 거거든요. 딱 정의적 개념이 없어요. 없고 보수는 대체적으로 보면 좀 체제 안정적이었죠. 민족적이고 그리고 좀 더 현재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나름대로 뭐 건강하죠. 현 체제가 예. 문제 있는 것은 약간 개선을 하면서 예. 이러한 전통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온전하려는 가치들 그게 굉장히 강했고 보수는 나름대로 그 전통적 체제를 지켜내고 하려는 강경향이 강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변화를 하되 점진적이고 안전적인 그런 변화들을 선택했던 기조가 좀 있어요. 급진적이지 않게. 네, 그렇죠. 예. 뭐 그런데 이제 극우는 이러한 전통적인 보수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기보다는 예. 뭐라 그럴까 특정 집단이나 인종에 대한 배타적 개념 그리고 현 체제에 대한 도발적 도전이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도발적 도전. 예,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떠나서 보수는 나름대로 사회 구성원의 합의와 절차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걸 떠나서 새로운 좀 제도와 체제에 대해서 급진적 도입을 하려는 경향성이 좀 강하다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이것이 조직 공동체 모두의 번영보다는 극히 주관적인 입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예. 배타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폭력적이고 비합법적 수단마저도 변화를 위해서는 이것을 강구하겠다는 예. 극단적 경향성을 좀 띠고 있다고 봅니다. 예, 보수와 극우에 대한 개념 차이를 설명해 주셨는데 김석 총장님 그렇다면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극우나 보수를 그 구분할 때 일단 극우하면 뭐 나치즘, 뭐 파시즘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이런 거죠. 아주 이제 현실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치, 그러니까 가족, 종교, 국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보수 주제가 맞는데, 예. 네, 이런 태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존 체제를 넘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이런 보수주의적 전통 질서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민족적으로, 뭐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극단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우월성을 굉장히 강하게 강요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극우들은 사실 보수주의자들은 이민자들이나 소수자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포용성이 있어요. 예. 근데 극우들은 말 그대로 혐오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뭐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보니까 극우가 사실 제일 도드라지는 특징이 급진적이고 좀 배타적이다. 배타적이고 예. 광신적이고 강요하고 혐오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런 좀 요즘 극단주의로 몸살을 앓고 맞습니다. 있는 게 현 세태인 것 같은데 극우 집회에는 일부 기독교 개신교 목사들이 또 합세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 기독교 단체인 YMCA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YMCA 그 C가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김석 총장님? 일단 저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무엇을 전파하는 겁니까? 믿음, 사망, 소망, 사랑을 전파하는 게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서 그런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을 예. 전파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혐오와 또는 차별과 뭔가 그 극단을 걷는 온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집회 현장에 나오는 것은 일단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현재 한국 세태를 그대로 이 전광훈 씨라고 하는 극우 집회에서 그대로 좀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건 다름 아니라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종교를 빌어서 예를 들어서 존재의 불안 또는 뭐 어떤 인정 욕구에 대한 불안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이고 또는 뭐 은퇴한 세대들을 끌어들여서 그런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이야기 나오시는 게 사탄의 말로 현혹하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집회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포용의 마음으로 정화되고 어떤 뭔가 뭐라 그래요?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각각의 골목에서 가정에서 다 애쓰고 있습니다. 예. 네. 동원되지 않아야 되고 잠시 잠깐 이 정치적 불안 때문에 나타난 요소라고 보지만 만약에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YMC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사회 현상과 결합돼 버릴까 지금 현재 조금 그 문제는 조금 불안스럽긴 합니다.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시기의 좀 전통적 특징에 반영하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개신교 같은 경우는 미국의 보수화된 장로회가 주로 선교사들을 파견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는데 예. 이것이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반공주의로 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보수화된 개신교인데 예. 반공주의가 들어가니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 아닌가.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 자체가 대형화되는 과정들. 1990년대 이후에 대형교만 살아남는 구조가 돼버린 거거든. 지금은 예. 완전 뭐 대형교회 중심이죠. 이러면서 교회가 그동안에 했던 역할들 일정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들. 그렇죠. 예. 근데 사회적 빈곤층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린 계층들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가니까 마음의 안식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 지원이라든가 봉사도 받고 하니까 나름대로 내가 의지할 곳은 국가보다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또 재정도 넉넉하니까. 그러면서 결국 우리 사회가 더욱더 구조화되고 보수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빈곤층, 대부분 약자라고 봐는 사람들이 교회의 신념과 이념, 또 자기를 지원해주는 목회자의 중심으로, 목회자의 생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서 결국 우리나라 교회가 특히 이제 몇몇 대형 교회의 목사들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현상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근데 이게 전체가 뭐 기독교 전체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 지금 현재는 그렇죠. 지금 있으니까 좀 현재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안타까움을 떠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80년 5.18 광주항쟁이 있었을 때 이 5.18 그 비디오 다들 알고 계셔요. 그 비디오를 알게 모르게 보여줬던 곳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87년 6월 항쟁 이전에 그 뭐랄까 민주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요구해야 됐다고 하는 곳들의 시작도 때로는 교회가 있었던 곳이 많이 있는데 예. 지금은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전광훈 구구 집회에 모여 있는 개신교 최근에 뭐 세이브 더 코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개신교가 마치 단체를, 결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 모든 기독교가 그러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계시는 기독교인들께서는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좀 더 힘써 주시고 이 구구 집회에 동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들은 뭐 이걸 애국 운동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집회에 나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너무 놀라운 예. 거죠. 종교와 애국이 결합된다는 것이 그러게 말입니다. 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런가 하면 20, 30대 남성이 중심이 된 구구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젊은 남성들의 극우적 행보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일부에서는 뭐 이게 성대결, 성역차별 배경이다라고 보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요? 20, 30대 남성 전체가 구구화는 되지 않았고요. 이제 일부적 모습이라 보고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도 일부적으로 이제 극단적 형태를 보이듯이 20, 30대 남녀에서도 전체는 구구화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경향성을 살펴볼 수는 있다고 봐요.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대부분 남성들은 특히 이제 뭐 20, 30대 남성들은 평등적 가치가 뭐 지나치게 좀 올라가는 측면들을 비판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예. 대체적으로 우리들은 남녀 간의 성별 간의 평등적 가치가 올라가는 이 사회 체제를 좋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20, 30대는 제가 봐도 나름대로 좀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군 이래로 기존 성인 세대보다도 가장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20, 30대입니다. 나는 아무리 잘해도 현재 5, 60대 우리 아버님, 예. 부모님 세대보다는 가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가 앞으로 집이나 뭐 경제적 수익이 더 나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괴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대한 실망감들, 취업도 또 주택 마련도 좋은 차도 아버님이 부모님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부모님의 물질적 풍요를 못 따라간다는 이 자괴감이 결국은 왜 그럴까 보면서 특정성이 평등적 가치가 올라가니 내가 먹어야 될 파이를 뺏긴 거다. 이런 지나친 생각들이 20, 30대가 있지 않는가. 예. 이건 누구 것을 뺏어서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평등적 가치들을 좀 보는 흐름들이 중요한데 그것을 이러한 현상들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 직장 내에 승진할 극으로 갈 수 있는 이 연결고리는 뭐예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극단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불안함이죠. 불안함. 불안함과 존재 또는 뭐 생존에 대한 위협과 안전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보죠. 예. 앞서 이제 제가 잠깐 그 정광훈 관련된 현상과
언급했는데 종교와 뭔가 정치의 결합이 좀 심화됐을 때 지금 현재 극우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내의 분열의 문제랄지 또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에 종교적 현상이 이 정광훈이 보여주는 극우 집회라고 한다고 한다면 방금 이제 우리 지금 질문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성대결이냐 성역 차별이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일단 불안과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고 좀 여겨지는 대부분들은 20, 30대 남성들이라고 젊은 청년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은 자신들이 보호받고 그렇죠. 있지 못하다라고 보호받고 있지 생각하는 것 못하다고 같아요. 생각을 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여성에게 좀 유리하게 기울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정치권과 언론에서 계속 내세우는 것은 이게 뉴스가 되다 보니까 뭐 여성 할당제부터 심지어 뭐 국회의원도 뽑는데 여성 할당제를 할지 뭐 성평등 정책을 굉장히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뭔가 우리가 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도 어려운데 왜 여성들만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극우적 정치 운동의 또 하나의 표현 그 시작이 뭐냐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분노의 원인을 찾아서 위로 쏟아져야 되거든요. 예. 위로. 그러니까 원인 예를 들면 돈의 문제라고 한다면 뭐 또는 직업의 문제라고 제도라고 문제라면 국가의 정책을 바꾸거나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분노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불안적 요소를 찾는데 그러다 보니 말씀처럼 성대결, 성형 차별로 해야 좀 쉬운 것 같고 말 이름도 말씀처럼 신남성연대라고 하는 게 말이 이게 그렇죠. 예전에는 참 통용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지금 사회 불안 요소를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젠더 갈등을 넘어서고 경제적 불평등과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되지 이걸 성적 차별 정책으로 접근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과서 같은 말밖에 제가 할 수 없겠네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성대결이나 성역차별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기존의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새롭게 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거든.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20, 30대는 기존의 자기 부모 세대가 가졌던 그 남성이 가졌던 우월주의를 뺏긴다고 보는 건데 이게 지나치게 극우 유튜버들이 조장하는 거예요. 단순 해법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더 정교하게 평등의 개념, 정의적 개념으로 인권적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사회적 현상들을 복잡하게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한 해법을 제시해요. 내가 가져야 될 페이를 뺏어 먹는 상대성이 있다. 저 성을 무조건 탄압해야 된다는 단순한 해법을 제시하니 그것이 우리가 들어도 복잡한 건 싫잖아요. 단순한 것은 귀에 훅 들어오고 생각이 확 차니까 결국 이것을 더욱더 극우 유튜버들 아니면 특정 종교 일부 종교의 극단주의자들이 전파하면서 그게 쉽게 동화되는 현상들이 좀 많다고 좀 봐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교실 내 극우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좀 듣고 계신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듣죠. 일단 뭐 제일 먼저 그 남고 애들 같은 경우는 여성과 관련된 뭔가 좀 뭐라 그래요. 좀 친여성적 발언이라면 너 페미냐?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추동하는 뭐 몇몇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뭐 틱톡, 뭐 DC 인스타, 뭐 여러 개 FM 코리아 뭐 이런 것들 되게 다니는 친구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젠더 갈등과 남성 중심의 이 사고에서 좀 비롯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치적 양극화 현상 때문에 좀 벌어지는 것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말씀처럼 교실 내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 스스로는 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좀 이렇게 조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예 반을 양분화 시켜가지고 그런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좀 교실 내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일부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이 청소년들은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좀 현상이에요. 예전 우리 때와 좀 다르죠. 우리는 고등학교 교실이 거의 뭐 정치 논쟁의 장이었고 막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굉장히 좀 즐겁게 놀이처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혹시
찍힐까봐 서로에게 그래요. 낙인이 찍힐까봐 침묵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하면 최근에 그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그 졸업식 축사를 극우 유튜버 채널의 그 유튜버한테 부탁을 해서 논란이 된 일도 있었더라고요. 이 5.18을 왜곡하고 폄훼해온 유튜버인데 광주의 고등학교에서 섭외를 이렇게 학생들이 해달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실제적으로 이제 학교에는 이러한 가치관들, 올바른 가치관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가져주는 것이 학교 교육의 흐름이고요. 예. 이것은 뭐 과목이라는 전문적 지식을 가르치는 뭐 국영수라든가 과목의 문제를 떠나서 과목의 일상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이 다양한 것들이 학교에 가 있는 이들 시간 9시간 동안에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교육이 이래서 저는 무너졌다고 많이 좀 고민을 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옳고 그름의 경계도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의 경계가 모호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한쪽의 세력의 힘을 좀 더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극우 세력들의 준동이 힘을 얻는 건 왜일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총장님. 불안 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경제적 불안으로 계속 제가 지금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를 찾는데 정책이 바뀌어도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뭔가 소득이 3만 불인데 굉장히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로 흐르냐면 이민자나 뭐 페미니즘이나 뭐 진보 정치인들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경제 불안은 그런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건 아니야. 또는 뭐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야. 뭐 문재인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야. 이런 방향으로 오르고 있고 그 젠더와 관련해서는 페미니즘이 남성의 권리를 뺏고 있다. 여성 중심의 사회가 되고 있다. 정치는 기존의 엘리트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믿을 수 없다. 어느 정당도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디지털 미디어와 알고리즘이 계속 그 이 불안 심리를 계속 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알고리즘을 끊기 위한 뭔가 나름대로의 그 디지털 미디어를 보기 위한 어떤 지침과 내용들이 함께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체성 정치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집단주의가 좀 강화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완전히 말 그대로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자유와 전혀 반대인 사람을 따라가서 추종하면서 그러니까 집단의 자유라고 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집단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의사를 좀 밝히고 있는 과정들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대희 총장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나 각종 기관의 권능과 역할을 무시하고요. 일반적인 상식과 진실적 객관적 사실들을 왜곡 보도하는 최정점은 탄핵돼서 기능이 정지된 대통령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인 거고 또 이렇게 극우적 입장들 일반적인 상식이나 진실과는 전혀 다르게 극단적 입장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행정부의 주요 권력들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서 그들은 현재 주장이나 내용들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야 대통령과 일반 국가 행정요직의 주요 장관급들 위원장급들이 다 저런 말 하는데 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진실일 거라 봐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뉴스나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사회적인 비상식적 사실을 뭐 선동하는 최정점에 윤석열 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좀 변화시키는 과정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고 좀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면 현재 비정상적인 폭동을 주장하고 국가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려고는 특정 세력들은 저는 가감히 저는 사법적 뭐 수사라든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손 놓고 보듯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유튜브를 보더라도 우리도 좋아하는 성향의 유튜브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예. 근데 그게 극단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고 예. MBC를 보기도 예. 하고 뭐
JTBC를 보시기도 하고 뭐 다양한 또 유튜버도 뭐 보수적인 언론도 선택권은 보면서 있으니까요. 네, 예, 예. 이러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구적 성향성을 보이는 유튜브의 평행성을 보면 한 70% 정도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극단적 현상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교육적 측면 아니면 사회 뭐 교화적 측면들을 저희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불안감 또 다른 생각에 대해서 극단적인 표출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계속 올라가면 교육으로 갈 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남에서는 지금 이르면 새 학기부터 헌법 교육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또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새롭게 이념이 지금 갈리고 있는 이 시기에 교육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것부터 해 나가야 할지 정리 좀 해주시죠. 김대희 총장님. 네, 올해가 우리나라 강복 80주년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해인데 보통 우리가 10대, 보통 중고등학교 뭐 이 또래들이라면 민족이나 사회 또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지적 욕구가 강한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에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길을 통해서 어떻게 뭐랄까 사회를 바라보고 청소년기 또 청년 시기에 사회적으로 계층과 예. 또 여러 가지 성별을 넘나드는 대화 토론들 그리고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고찰하는 능력 저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주의와 헌법 교육 속에서 올바로 좀 표출돼야 된다 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좀 세상을 희망책에 좀 갈 수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양성하는 과정들이 좋다고 봅니다. 예, 김석 총장님. 저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갈등 표출의 장이 공론장을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건데 이제 전라남도가 헌법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뭐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 이것이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토론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정치적 문제이다 보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그러니까 19세까지 18세까지 낮췄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보면 낮추고. 정치적 참여와 활동들을 굉장히 공간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특히 젠더 갈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사회적 대화가 청소년들에게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함께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들이 너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커리큘럼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토론과 그런 것들의 인식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좀 정화되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탄핵 심판 이후에 또 이념 갈등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뭔가 상대에 대한 증오보다는 옳고 그름이 뭔지를 확실히 좀 친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우리가 또한 더 나은 대한민국 예.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공통의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인식 또 교육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3월 7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